자, 감성지능. 자, 이제 EQ 또 IQ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해됐죠? 네, 우선 이런 게 뭔지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 자격증 발급할 것 중에 하나가 감성지능 지도사예요. 감성지능 지도사. 그러니까 감성지능 지도사. 그래서 여기에 감성지능이 뭐냐? 이 존 메이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절하는 능력, 정서 정보를 활용해서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여기서 정서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움직여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골만이라는 사람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신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 자신의 감정 통제하는 능력, 그 다음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 하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 하나는 타인이에요. 타인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곳에서 뭐가 됩니까? 성경에서도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말은 하나가 되어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시편 133편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뭐 이런 말씀들, 화평케 하는 자가 뭐 복이 있다. 전부 이것들이 다 사회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곳에서 뭔가 기적도 만들어내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감성지능의 중요성. 사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요셉, 다니엘은 다 이런 분야에서 뭐가 뛰어난 사람은 재능적인 영역도 뛰어나지만 감성지능 쪽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현실의 적응력. 예. 감성지능이 약한 사람이 인내를 잘 못해요. 네. 못 참아. 화가 치밀어 올라. 이걸 잘 컨트롤 못해. 그 다음에 절망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 아주 희망을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성지능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딱 대했을 때 원수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능력. 이게 감성지능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지능이에요, 다. 이게. 현실에 대한 도덕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 갖고 살아가는 거. 항상 희망의 능력. 이게 전부 다 감성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절망하고 좌절해. 그럴 때 감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속에서 다 희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게. 그런 속에서 이제 재능도 개발이 되는 거죠,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타인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 행운이다. 그렇다고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모네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10년 전 모네는 자신의 꿈과 거리가 먼 자동차 정비공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전국의 훌륭한 인재를 기다린다는 글귀를 보게 됐다. 휴스턴의 한 비행기 제조사에서 낸 채용 광고다. 그는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네가 휴스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저녁이었고 면접은 바로 이튿날 아침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모네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난 IQ가 낮은 것도 아닌데 왜 늘 이렇게 미래가 없을까? 그는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오랜 친구 4명의 이름을 적었다. 그중 2명은 예전 그가 살던 곳의 이웃인데 지금은 고급 주택가로 이사 살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그의 동창이다. 모네는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이지만 내가 친구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똑똑한 걸 따져보더라도 그 애들이 나을 게 없잖아. 그러자 모네는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바로 성격이나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3번 울렸지만 모네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단점과 마주하면서 과거 자신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랑도 충동적으로 했고 일 처리도 냉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열등감에 젖어 다른 사람을 멀리하기도 했고 모네는 밤을 꼬박 새우며 방 안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봤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그다.
그는 늘 자신이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을 뿐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겠지. 나는 어쩔 수 없으라며 단정지었다. 모네는 과거 자신의 고통을 되돌아보며 결심했다. 네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 앞으로 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성격도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이튿날 아침 모네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자신감에 차 면접장을 향했다. 그리고 무사히 채용된다. 2년 후에 모네는 어깨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모두 그를 낙관적이고 기지가 넘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회사에서도 연이어 승진하며 회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그는 어깨에서 타격을 입지 않은 인물로 손꼽혔다. 몇 년 후 회사는 조직 개편을 당해냈고 모네에게 상당량의 주식을 배당해 주었다. 자, 내용이 뭐죠? 네, 그동안 자기가 문제점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뭘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항상 안 좋은 감정 쪽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꾼이 된 거예요. 회사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신경질적인 사람보다는 항상 뭔가 희망적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무기력하게 안주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도전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감성지능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감성지능이 약함으로 인해 실패한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다. 오래전에 대우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다. 당시 대우그룹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 명문대를 나온 젊은이가 있는데 선배들이 그를 연구실에 취직해줬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만둔다. 이유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리더와 조직원들의 인간관계가 90% 차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다. 실패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실패자의 93%는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93%가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관계 실패의 원인은 재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감성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 미조리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마빈 버코이치와 민디 비어가 2004년에 성품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차원의 성품훈련을 실시한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아이들에 비해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등의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또 있다. 캘리포니아 발달연구센터에서는 3년 동안 미국의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품훈련의 결과를 추적했다. 연구 대상 학교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읽히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동하는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품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성품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했고 특히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났다고 한다. 성품은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미래학자 엘븐 토필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자, 감성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 감성지능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 골만이나 또 그 앞에서 설명한 사람이나 결국은 감성지능은 뭐예요? 자기 감정 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감정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자기 감정 관리하기. 이 부분은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 9, 10, 11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자기 감정 관리하는 방법 13가지를 소개한 바 있다. 첫째는 뭐죠? 스스로에 대한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자기 자존감의 뼈대예요, 이게. 스스로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3가지. 존재의 배경, 그 다음에 창조의 과정, 그 다음에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게 창조의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뭔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자기와의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존귀한 가치 만들어 행동하기. 네, 그 다음에 자기 이해하기, 자기 용납하기. 자기 이해하기가 뭔지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었죠. 자기 자신의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장애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힘드니?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 나쁜 짓 하는 거를 괜찮아, 괜찮아. 이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쪽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용납해. 다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을, 자기를 내가 봐.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응? 자기에게서 희망 찾기. 그래도 너에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우리는 더 뭐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담아둔 소중한 8가지, 7가지의 소중한 재능, 장점들이 있잖아. 너 이런 거 잘했잖아. 이런 것들이 찾아내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기, 자기 위로하기, 자기와의 대화하기, 자기의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셀프 힐링하기. 이것만 잘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감성 지능은 굉장히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온유함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연구해서 이거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3가지의 내용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치유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격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능력 중 10%에서 30% 정도 발휘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격려를 받으면 80에서 90%를 발휘할 수 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확실한 격려는 자신의 격려다. 자기 격려는 행동을 이끄는 촉매제이며 흥분제다. 자신을 격려했다면 주도권은 이미 당신 손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를 충분히 받으면 80에서 90%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격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 30%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소중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자, 나의 오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나의 대적과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이제 상대에 대한 이해, 칭찬과 격려, 재능 찾아주는 언어 사용하기, 감정 공감해주기, 경청하기, 신뢰성 만들어주기, 수용하기, 변화 추구하기, 인내하기, 포기하지. 이거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하기 위해서 12가지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스스로 존경하기, 인정하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연구하고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기, 자랑하고 높이고 칭찬하기, 아끼고 보호하기,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다리기,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르게 사용해주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귀하게 여기야 할 상대방의 내용들은 뭡니까? 상대방의 현실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히 여겨주고, 상대방의 빠졌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가 빠졌네요. 재능 개발해 주는 거예요. 재능 개발해 주고 발전시켜 주기. 네, 그거 하나 빠졌어요. 아주 잘 체크했습니다. 야, 존귀하게 여기야 할 것들. 상대의 현실 그대로 시간, 관심사, 상대의 환경, 과거, 현재, 미래, 상대의 일, 사명, 그의 가족, 친구, 상대의 장점과 약점, 아픔. 이런 걸 막 짓밟고 무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성 지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상대의 성공, 실패, 상대의 비전, 목표, 과정,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훈련하는 것이 감성 지능 훈련입니다, 이게. 감성 지능 개발을 위한 도구예요. 우선 성령의 감동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론은 잘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을 숙지하는 거예요. 감성과 관계된 정보나 책들을 읽어봅니다. 가정, 주변, 사회에서의 모델이 필요하고 본인의 적극적 수용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감성 지능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비로소 모든 감성 지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더라도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죠.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감성 지능을 높여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5가지 성품 개발과 숙지.
오 성품 자체가 감성지능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개발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내용들을 숙지해 가는 것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외우는 거죠. 외우고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내가 활용해 나갈 때 감성지능 쪽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책, 훌륭한 책들은 감성지능을 높이는 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자기계발, 인문학, 신앙의 간증서 등 세상에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많은 책과 정보들이 있고 이것들은 우리의 감성지능을 높이는 데 유익한 도구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딱 읽고 나면은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좋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감성지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가정, 주변, 사회에서의 모델, 실제적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살고 교제하는 것은 이론적인 교육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 해도 현장에서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들과 살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이건 감성지능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적극적 수용과 삶의 훈련,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IQ는 뭐고 EQ는 뭐예요? IQ는 재능 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재능. 그 다음에 EQ는 감성지능의 중요성은 뭐예요? 모네가 주는 의미는 뭐죠? 자기의 단점을, 감성의 단점을 찾아내서 그걸 바꾸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회사에 채용되는 비결이었고 그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이 된 거죠. 이게.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감성지능은 어떤 요소들입니까? 자, 우선 현실 수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한다든지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성지능이에요. 이게 다. 네. 자, 카네기 공과대기 통계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관계의 중요성이고 관계의 중요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발전해야 돼요? 감성지능이 필요해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서로 관계가 좋기보다는 시기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서 문제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모자라도 형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든지 선배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감성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일은 얼굴도 두꺼워져야 된다. 네. 자, 자기 감정 관리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상대방 감정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죠. 감성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쭉 설명했죠. 성령의 감동, 5가지 성품, 숙지, 감성과 관계된 정보책, 모델, 좋은 모델. 그래서 자녀들의 감성지능은 결국 바깥에서 훈련하기보다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얼마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은 감성지능을 거기서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의 감성지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 1에서 10 지수로 보면은 우선 나 자신과의 감성지능은 어느 정도 돼요? 8.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고 자기 셀프를 스스로 자기 면역성을 기르는 것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신 목사님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네. 자,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이런 게.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어느 정도 되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네. 자, 외치기 시작. 네. 한 가지는 뭐예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자,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13가지.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장 문제와 모순을 찾아라.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문제와 모순이에요. 자, 재능 개발은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문제와 모순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도전하라. 이걸 통해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재능의 문이 열린다. 모든 문명의 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루어져 온 것들이다.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받은 한 연구에 따르면 뛰어난 과학자의 28%, 작곡가의 60%, 화가의 73%, 시인들 중에는 무려 87%가 제정신이 아닌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예, 시스템의 폭력이 한바탕 지나고 나면 놀라운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우울증. 이 사람들 음악가 예술가들 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죠. 네. 자기들이 어떤 작품 속에 승화시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예술 작품이 구구절절히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인간의 어떤 아픈 마음을 거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거기에 표현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긍정적 자세를 가져라.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 옷이 더러워졌다고 짜증내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살짝 닦기만 해도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를 개발하겠다고 결심을 해보라. 자,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옷에다가 커피를 딱 쏟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성질 내면은 G7 공부를 아직 덜 한 거고. 네. 책을 물을 뿌려도 안 젖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물을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자, 한 기업가의 이야기다. 그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점포를 3곳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적지 않은 액수의 적자가 났다. 날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발음하려고 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처음엔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는 아빠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 난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아이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나라 최고는커녕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다. 그는 아이의 말에 당당하게 그래 아빠는 우리나라 최고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개선을 시도했다. 서비스를 비롯해 맛가지 연구를 거듭해 개선시켜갔다. 처음엔 사원들의 반대도 강했다. 그러나 그의 의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요리가 고객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마침내 2년 만에 점포를 25개로 확대할 수 있었다. 문제가 부딪혀야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의 어려운 상황이 재능 개발에 훨씬 더 좋다. 문제의 재능은 상황 앞에서 개발된다. 어려운 환경 앞에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당신 속에 있는 재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호쿠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 일생 동안 가장 큰 행운이 있었다면 그것은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내 남편을 만난 일이다. 그는 나의 마음을 늘 편하게 해줬고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꾸준히 를 불문하고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성실한 사람을 인정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나와 가족과 이웃을 떠났다. 그 슬픔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랴. 남편이 떠나버린 집안은 그야말로 황폐한 사막 같다고 할까. 웃음은 사라지고 매일 차가운 바람만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왔다.
무엇보다 나를 짓누른 것은 늘 남편의 보호 아래 안주해오던 내가 온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강제로 떠밀려 격투장에 나서는 어설픈 검투사의 심경, 바로 그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완전히 자포자기였다. 그러나 생활은 나를 불꽃 튀는 생존 경쟁의 한마당으로 내몰고 말았다. 사회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나는 가까운 친구의 도움으로 보험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 친절히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은 나로서는 피를 말리고 혀를 깨물어야 하는 기나긴 투쟁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사회 초년 생활에서 이제는 활기차고 노련한 사회 한 일원으로서 가족을 충실히 부양하는 하나의 봉사자로서 바삐 생활하고 있다. 나는 가끔 지나온 걸음걸음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나에게는 나도 몰랐던 재능과 생활력이 잠재해 있었음을 발견하곤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제공했다. 그것이 5달란트이건 1달란트이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예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말이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일단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청바지 개발. 청막천 제작이 실패하고 죽고자 했을 때 질긴 바지 찾는 노동자들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순간적 아이디어로 청바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대박이 된 거죠. 킹 질레트는 면도를 할 때마다 면도날을 갈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개발하고, 인쇄업자였던 험프리 오슬리버는 작업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바닥에 깔았던 고무 매트를 자꾸 훔쳐가는 직원들 때문에 결국 고무 밑창을 단 신발을 최초로 구한했다. 루이스 워터맨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잉크가 흘러 계약서를 버리게 되자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 고객을 다른 판매원에게 빼앗겼고, 이 일을 계기로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다. 재능 개발은 모두 문제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이다. 결국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답이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딴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을 가로챈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게 아니고 뭐합니까? 만년필을 개발한 거죠. 이제. 그렇죠. 결국 다른 분야에서 참 답을 줘.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고 보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개발된 것보다 개발 안 된 분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신뢰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대의 흐름,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평가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힘에서 개발되는 재능,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이야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불편함에서 얻을 수 있고 문제에서 얻을 수 있다. 한 줄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고객을 감동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하라. 그리고 보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라. 이 속에서 놀라운 천재적 기능이 나타난다. 우리들도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할 때 재능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고. 1912년 기업가이자 열정적인 스포츠맨인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발이 몹시 예민했는데 그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성공을 거머쥔다. 이제 그가 살았던 뉴 잉글랜드 숲으로 가보자. 메인주 프리포트에서 포목업을 하던 리언 우드 비는 어디에도 이렇다 할 열정이 없던 남자다. 그는 규칙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여가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눈이 내리는 날이 몇 달에 지속됐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리언은 발에 신경이 쓰였다. 보송보송한 두 발로 편안하게 다닐 수 없을까? 리언은 여러모로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1900년 초반에는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고무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무 부츠는 메인주의 울창한 숲을 헤집고 다니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리언은 문득 한 줄기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고무 신발 바닥에 가죽 깔창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인 헌팅 부츠가 탄생을 했다. 그 리언은 사냥, 신발류 사업에 뛰어들었다. 성공한 회사와 조직 혹은 성공하지 못한 회사까지도 모두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이듬해 여름 리언이 시작한 사업은 어느 정도 고객에게 먹히는 듯 했다. 그는 메인주에서 사냥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이렉트 우편으로 순식간에 사냥 부츠 100켤레를 팔아치웠다. 시어스나 몽고메리 우주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기승을 부렸던 당시로는 기분 좋은 출발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부츠들 가운데 90켤레에서 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다. 이유인즉 가죽 깔창이 고무 신발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다. 리오는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잘 끌어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AS는 철저히 고객에게 만족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또한 프리포트에 있는 자신의 점포에도 그 같은 공약을 벽에 걸어뒀다. 공지, 저희는 사가신 제품이 다 다를 때까지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시면 제품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현대에서 많은 문제는 뭐예요? 서비스의 문제예요. 물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모른 척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예요. 진정한 고객 만족을 내세운 이 혁신적인 제품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다이렉트 메일 제국의 시초가 되었다. 진정한 보증이 관건이다. 회사의 보증은 고객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속에 천재성은 발휘된다. 보증은 위력을 발휘한다. 확실한 보증은 신뢰를 불러오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조차 위력을 발휘한다. 확실한 보증은 바로 고객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로서는 도전이라 할 만하다. 보증은 우리에게 똑바로 하라고 가르친다. 진짜 보증은 기대를 변화시키고 낡은 생각과 산업 전반을 뒤흔든다. 반면에 말로만의 보증에 대해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것에 대해 보증을 서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 방식을 크게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서 이제 현재 자동차를 이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넣지는 않았는데, 자, 무엇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걸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약속을 전부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엄청난 스킬과 목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주변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위력을 지닌 보증의 사례를 수집해보라. 고객의 멋진 약속을 계속 제시하는 회사와 조직을 찾도록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 혹은 비영리 공공부문 조직의 세계 곧 자선기관, 큰 박물관, 극장, 악단, 발레단, 지역 스포츠팀, 도서관, 대학, 큰 병원 등 그곳에서 특별한 점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자.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자기의 조직과 비교해보자. 개선할 점이 뭔지 찾아보자. 진짜 보증은 우리로 하여금 사업과 고객 관계를 변화시킬 더 나은 방법에 도전하게 만든다. 또 우리 자신 속에 잠자고 있는 천재를 깨우게끔 만든다. 우리가 자신 있게 내건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이 엄청난 스킬과 목적, 열정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의미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랜 번영의 길로 가는 밑거름이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재능 개발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람은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취미를 갖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인식이 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 고민을 했고 영감을 얻었고 제품의 응용, 생산을 했고 보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하지요? 보증의 약속을 했고 이걸 이행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속에 있는 천재성이 표출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장. 무슨 현장에서요. 현장. 놀든지 뭐라든지 뭐 하고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면 그걸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나누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고객이라면 고객에 대한 약속을 내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재능 개발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순서를 거쳐서 재능은 개발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관점에 살펴보라. 역지사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을 가져라. 여기서 많은 창의력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근래에는 역지감지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연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자, 1979년 이른 아침 살던 젊은 디자이너 패티 무어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노인처럼 보이도록 변장하고 있었다. 우선 자신의 몸을 보조기구에 묶어 허리가 굳게 만들고 매혹적인 젓갈색 머리카락은 흰색 가발로 감춘다.
눈썹도 노인처럼 회색으로 다시 그렸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노인처럼 느끼기 위해 자신의 귀를 막아 잘 들을 수 없도록 했고 특수한 안경을 써서 앞도 잘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3배나 더 늙게 변신한 패티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노인으로 변신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마음먹었은 자신의 할머니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산 패티는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차 허약해지자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 우유팩을 여는 일은 물론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져 요리하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세상에는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려는 디자이너들이 거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패티는 TV 방송국 분장사로 된 친구의 도움으로 자신을 85세 할머니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했고 변신하자마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노인들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약병은 열기 어려웠고 전화기는 번호를 누리기 힘들었다. 심지어 시내버스를 타는 것조차 노인들이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노인이 된 그녀를 무시하고 때로는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실험은 3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캐나다, 미국 전역에 걸쳐 모두 100개나 되는 도시에서 몰래 시행되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늙는다는 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만약 우리들이 감자 껍질을 벗기는 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문제를 그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구 자체에 있다는 것. 우리들이 힘이 부족해서 문을 열지 못한다면 문제는 우리의 나약한 근력이 아니라 바로 그 문에 있다는 것. 장애란 우리들이 만든 제품과 건축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나이나 건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패티의 경험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방식이 길들여져 있던 디자이너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할 때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하면 무슨 말을 하죠 보통? 네, 아유 나이는 어쩔 수 없으셔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이야기는 나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용하게 하는 그 물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와 동시에 오랫동안 그 누구도 감을 잡지 못했던 엄청난 사업 기회가 찾아왔죠. 이후에 그녀의 실험을 바탕으로 보잉, 머크, 도요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개선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때까지 믿어왔던 것과 달리 노인들은 단순한 틈새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인들을 향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발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라. 자, 빅 아이디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청을 다 들어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 사우스에 소재한 리츠 칼튼 호텔은 오픈한 지 5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이미 미국의 호텔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했으며 트래블 플러스 레저 잡지가 선정한 2006년 세계 최고 호텔로 선정되며 영광을 누렸다. 어떤 요청을 받아도 초점은 하나다. 손님과 손님의 요청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프레드릭 비글러라고 하는 수석 컨시어지의 자세. 손님들은 정말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이 팀은 어떤 문제인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은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컨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뉴욕을 방문한 일국의 총리가 오르벨 레던 베이처스의 이제 카라멜 팝콘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뉴욕시 어떤 곳에도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레드릭은 이 팝콘을 팔만한 곳은 모두 전화부에서 실패하자 그 팝콘을 생산하는 회사의 본사로 전화를 해봤다. 다행히 뉴욕시 근구에 소재한 가게를 소개받아 차를 보내 제품을 갖고 오게 하여 손님을 기쁘게 한 경우가 있었다. 1단계, 2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장을 보는 서비스죠. 네. 뭐 적당하게 하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지역은 없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표춘지에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어느 기업의 CEO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다. CEO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프레데릭은 독특한 호텔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 고객의 요청을 훌륭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패키지는 박애정신이라는 상품인데 아래의 상세히 소개한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베푸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선물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워 파워 슈바르츠에 데리고 가서 뉴욕시 빈민가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는 선물을 하나하나 직접 전달하든지 저희를 시키든 둘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두 분을 스타 라운지에 모시고 가서 오후에 티타임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힘든 일을 해낸 것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로 잠자기 전 쿠키와 우유를 반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 한 장 또 써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문을 하면 여기서는 그걸 연구한다는 거죠.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부잣집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뭔가. 웬만한 뭐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무슨 대답을 하죠? No,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꿈이 뭡니까? 행복과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기도는 행복과 성공, 정말 하나님의 축복, 이걸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자기 상태에서 그냥 머물려고 그러고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적당하게 즐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꿈꾼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성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세계적 뛰어난 민족이 되고 싶으면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안 지키고 뛰어난 민족이 되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네. 프레드릭 일러준바에 의하면 컨시어지는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술은 재능과 인간성, 고객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려는 마음, 프로다운 서비스 기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사고, 기계적으로 그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갖다 심부름해 주는 게 아니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고객의 진실로 봉사하는 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베풀면 크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며 우정을 키우는 것. 이것은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그 우정이 나를 돕습니다. 대응과 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들의 전직은 다양한데 공통된 점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프레드릭이 말해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 모든 사람과 인사하고 눈을 맞춘다. 걸려오는 전화에 모두 응답한다. 고객의 요청은 고객 자신에게 진실로 중요하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고객의 요청을 해결했다는 것을 고객이 알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고객은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고객과 고객의 요청은 항상 변한다는 걸 이해하라. 가능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서 유대를 강화하라. 이 세상에 보답하라.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당신에게 호의로 돌아온다. 사력 있고 관대한 인물의 표본이 되라. 여러분은 고객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느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죠? 고객에게 가장 큰 초점을 맞춘 협력 문화를 창출하자. 주변을 여행하고 직접 손님이 되어보라. 자, 우리가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52주제 중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하기.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더 해드릴 일 없나요? 일을 안 시켜더라도 기분이 좋죠.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 네, 기억해. 태국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가끔가다 만나면은 이걸 꼭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플러스 알파를 꼭 이야기를 해라. 아빠 저 그거 잘해요. 그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한마디 더 던지는 거죠. 더 해드릴 일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일 더 시킬까 봐? 네. 일 더 시킬까 봐.
일을 더 시키는 거를 두려워하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그런 건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이거.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쓰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더 할 일 없습니까? 인상 쓰면서 하면은 할 일이 있어도 맡기기가 어렵죠. 뭐 더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업무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전화가 왔어요. 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야. 그런데 전화를 딱 받고서는 아, 그건 제 업무 아닌데요 라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안 그런 공무원을 주로 만났고 이쪽은 그런 공무원을 주로 만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주변을 여행하고 직접 손님이 되어보라. 이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지 고객이 어떤 요청을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성공으로 가는 열쇠 하나는 손에 쥔 셈이다. 우리 고객은 자신의 요청을 귀하게 다루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창의력, 힘 있는 창의력은 이 사람은 밑에 보면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모전만 했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하여튼 이 상을 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제 일부를 적었습니다. 일하는 창의력, 힘 있는 창의력은 엉뚱한 창의력, 튀는 창의력이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와 만난 창의력이 진짜 힘 있는 창의력이라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 엄마가 갖고 있는 답답한 뭔가를 생각해보면 엄마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만드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권도 학원을 이제 개설을 해. 탁 할 때 멋지게 뭐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멋지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학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뭐에? 한 방에 날리는? 한 방에 눕히는 태권도. 자, 또. 지금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자, 태권도장을 개설할 때 이제 뭐 막 홍보물을 쓰잖아요. 자, 어떤 것이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창의력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뭐, 멋지게 뭐 이름을 포장하고 뭐 학사, 태권도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3주만 배우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태권도장. 예. 엄마는 지금 아이를 왜 태권도장에 보냅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탁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멋진 타이틀을 이야기를 해도 엄마한테는 그게 안 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주간에 습득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네. 아니 그게 전주에 그 플래카가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플래카를 저기 뭐라 그러면 딱 5kg 감량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실용적 창의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 창의력은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그걸 눈치채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네. 가장 뭐 거창하게 뭐 창의력을 막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창의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힘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엄마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리스트를 손에 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때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동화책이 되게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100권에서 200권 정도 매일 동화책을 메모하면서 읽었어요. 내 입장에서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입장에서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 묵묵히 절대량을 채웠을 때 얘네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결합하면서 저 머릿속에서 새롭게 만드는 걸 많이 경험을 해서 핵심은 나,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창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절대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많은 체계 분량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것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 사람은 창의력을 주로 어디서 얻게 했냐면 애들 동화책 있잖아요. 네. 그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거기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왜냐하면 그건 다 현실 이야기보다는 그건 상상의 세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서 했고, 창의력을 끌어내는 이제 동기는 고객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서. 네. 그분이 지금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예, 기획의 정석의 저자, 스토리 펀딩. 네. 자, 기록하고 말하기. 본장에서 소개하는 재능 개발의 도구들은 무엇인가? 제목과 내용. 재능 개발의 도구들은 뭐예요? 자, 여기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첫째, 문제와 모순을 찾아라.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거고,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의 힘에서 개발되는 재능.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보장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네 번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라. 네. 위에 네 가지 중 자신이 경험해 본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보자. 있습니까? 자, 외치기 시작. 네. 그때 능력의 문이 열린다. 그때 능력의 문이 열린다. 네. 잘 이해됐죠? 네. 자, 오후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